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위법했다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문이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오늘 밤 구금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체포 이틀째인 윤 대통령은 공수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국회 측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기의 양쪽 엔진 모두에서 깃털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쪽에 다 새가 빨려 들어가면서 전원 공급이 끊겼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는 진술 거부, 오늘은 조사 불응.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체포가 불법적이었던 만큼 공수처 조사 또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면서 체포 적부심도 신청했는데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던 건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적법성을 따져보겠다 이거죠. 혹시 법원 심사에 출석할까 싶었던 윤 대통령, 하지만 여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기자, 지금도 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온 윤 대통령은 어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체포가 적법한지 심사해달라는 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원래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해왔던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었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법원 근처에는 지지자들이 오후부터 계속해서 모여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석동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쪽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중앙지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법원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은 뒤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신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 후 24시간 이내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만약 적부심을 인용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게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체포와 구속 적부심사 인용률은 10%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마저도 대부분이 구속 적부심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적부심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는 따르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청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었던 공수처 조사도 전면 거부했습니다. 어제 첫날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 행사로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는데 오늘은 아예 공수처에 나가지도 않은 겁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에서 11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구치소로 향해 체포 후 첫날 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조사 불응 이유를 묻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나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첫날 조사에서 10시간 40분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지시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캐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수차례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입장 정도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후 조서 열람은 물론 날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하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나 강제 연행은 일단 시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현주 기자, 오늘 조사가 무산됐는데 공수처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공수처는 미리 준비했던 200쪽 이상의 질문지 중 상당 부분을 어제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 상관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공수처는 일단 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체포 적부심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속영장 청구가 또 늦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체포가 이뤄진 어제 오전 10시 33분부터 48시간입니다. 체포 적부심 심사 시간은 여기서 분 단위로 빠지는데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수사 자료를 전달한 시각이 오늘 오후 2시 3분, 이때부터 시간 계산이 멈춥니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27시간 반이 지난 시점으로 남은 시간은 20시간 반이죠.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게 언제든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20시간 반 뒤 체포 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공수처로서는 적부심이 기각되면 남은 조사를 마저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언제쯤 청구를 할까요? 네,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 공수처에 부여된 시간을 최대치로 활용한 뒤 체포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늦게 체포 적부심 결과가 기각으로 나온다면 그로부터 약 20시간 뒤 체포 시한이 끝납니다. 시한을 꽉 채운다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내일 늦은 오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N 뉴스 현주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판 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지지층의 결집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죠. 반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물론 형사재판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바로 그랬거든요. 윤 대통령의 전략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될지 강세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수처에 도착해서도 불법 수사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측의 질문을 들으며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해 자신들의 전략은 노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는 비상계엄 증언에 나선 사령관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만나고 여기에 더해 불법 수사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진술 거부는 구속영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있던 지지자들 이제는 서울 구치소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때문에 서울 구치소 주변은 집회와 경호처 차량들로 하루 종일 어수선했죠.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내에서의 거처도 지금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구치소의 모습입니다. 정문에는 검은색 경호 차량이 드나들고 인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응원에 나섰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경호처도 주변 일대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경호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도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구치소 내 독방을 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독방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독방에는 변기와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과 이불, 베개 등의 침구류, TV, 관물대,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독거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또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물품들, 침구류, 식기류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현직 대통령의 구금에 대비한 경호 규정은 없는 만큼 경호처는 서울구치소와 구체적인 경호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도 만 하루가 넘어갔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나요? 체포 이후에도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갈등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석방해제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석방될 가능성 커 보이진 않는데요. 네. 내란죄 수사 시작 직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했었죠. 법원의 판단을 받은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며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1차 체포 집행 당시만 생각해봐도 인간벽을 세우는 등 집행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2차 집행 때도 관저에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체포됐었죠. 이렇게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태도만 봐도 체포 적부심 청구를 인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과정을 법원이 다 지켜봤다면 그러면 석방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이라는 것도 석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인데요. 수사를 위해 장기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조사받게 하기 위한 단기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한도 48시간으로 매우 짧죠.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적부심 청구 그 자체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네, 체포 적부심 청구 자체만으로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는데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차피 구속해서 강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물론 적부심사를 하는 시간 동안 48시간의 제약이죠. 즉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잠시 멈추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길어봤자 몇 시간에 불과할 거라서요.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의 수사와 절차 자체에는 큰 영향 미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러면 기소는 언제쯤 될까요? 우선 적부심 결과가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에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만약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구속 수사 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번에 한해 다시 열흘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앞선 열흘 동안은 공수처가 이후에는 검찰이 조사할 텐데요. 기한 계산을 체포 시점으로 하다 보니 체포된 날짜인 15일을 기준으로 2월 초인 3일 정도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했다며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 등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적부심 심사는 2시간 만에 끝났다니까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MBN 단독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을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면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다시 선포해서 아예 계엄 해제를 못하게 막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었죠. 계엄이 유지되도록 포고령 2호를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13분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1이라는 이름의 문건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포고령의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해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문건을 다시 돌려본 건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담장까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포고령 2호를 준비해 국회의원들 체포에 나서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MBN에 계엄 대비 문건은 상황 파악을 위해 일부 부서장에게만 개별 공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MBN이 입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이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어떻게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등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데 앞으로 내란 사건은 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주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계엄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만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해당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형사합의 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고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사건을 맡는 방안을 다음 주 판사회의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잡한 내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서의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입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끝나버렸죠. 오늘 2차 변론에도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심리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수처 조사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속 불참에도 두 번째 변론 기일부터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헌재법에 따라 심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못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독재국가의 유신 시대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내린 결단이었기 때문에.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많은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장 공간의 CCTV를 증거로 채택하고 경기도 수원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5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한 데 이어 3차례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이 촉박하다며 항의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윤석열, 한덕수, 박성재, 조지호, 이진숙, 최재해, 손준성 등등 이들의 공통점 아시죠? 헌법재판소가 처리해야 하는 탄핵 심판 대상자들입니다. 헌재 설립 사상 가장 많은 10건의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적 합의로 해결해야 할 정치 문제를 사법부로 넘긴 탓인데 이러다 습관이 아닌 습관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헌법재판소가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은 현재 모두 10건입니다. 헌재가 1988년 개소한 뒤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한 탄핵 사건이 7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유례 없이 많은 수치입니다.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 소원 9건, 각종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계엄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그 외 사건 중 다수는 여야의 정치 대립 속에 사법부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야당이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줄줄이 탄핵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탄핵 심판 대상자의 파면 여부를 헌재는 180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헌재가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건을 전원 재판부가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헌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 이는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본류거든요. 국민들이 구제받아야 될 헌법소원 심판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다. 정치권이 탄핵 심판 청구를 남발하면서 결과에 따라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 서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3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함께 실시하는 전국 지표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5%, 더불어민주당은 33%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크게 벌어졌던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점점 좁혀지더니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민주당의 줄탄핵 등 강공 전략에 대한 반발로 중도층이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묻는 질문엔 민주당 36%, 국민의힘 33%를 기록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이 8%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해당 조사에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여권 주자 중 1위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뒤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죠. 다음 주에는 5대 은행장까지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상생금융 지원책을 논의한다는데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까지 힘을 주려는 모습이 MB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됐다고 판단하는 민주당은 대통령 체포 직후 민생 행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고 5대 시중은행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무역업계와 2차 전지 기업 관계자를 만나는 등 민생 챙기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본격 외교 행보에도 나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소속 의원이 국내에 들어오는 직후 개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 통일부 장관과 전 외교부 차관, 세계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가면 조기 대선은 물론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까요? 국민의힘이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게 소추 사유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조만간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당내 개헌 특위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준비를 시작했다는 관측입니다. 지도부 한 인사는 계엄 사태 이후 개헌 논의는 계속돼 왔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부터 국회의원 임기 단축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개헌특위 위원장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가운데 누구로 할지 검토 중으로 특위 구성과 출범 시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체 개헌 특위를 꾸린 원외 소장파 모임 천목회도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을 겨냥한 이재명 방지 헌법을 띄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소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소추를 좁게 해석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만 해당하고 재판은 제외돼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며 소추를 넓게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은 중단된다고 맞섰습니다. 천목회는 바로 이 점을 겨냥해 헌법 84조에 새로운 사건이란 문구를 넣는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즉,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한 새로운 사건만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여권 내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법 처리는 KTX급으로 속도를 내면서 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완행열차급으로 느리냐 이겁니다.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 이튿날, 국내인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책임을 묻는 날선말로 시작됐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사법 쿠데타 등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공격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무도한 정치 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사법 절차가 윤 대통령에겐 유례없이 몰아치는 반면 이 대표에겐 유독 관대하다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 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공세는 당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체포영장이 집행된 만큼 이 대표의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수십 개 재판받는 현직 정치인 앞에
법원이 가다서다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 속에 수세에 몰린 여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돈입니다. 대통령 체포 이후 미묘한 여야 분위기와 각자의 셈법,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때리기 점점 세지고 있어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요. 이 국민의힘은 현재 상황을 오히려 공세의 기회로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만들어졌던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방지 TF도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TF 관계자는 이 대표의 항소심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재판 지연에 문제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안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가 나오는 게 오히려 여권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간 윤 대통령에게 집중돼 왔던 관심을 이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돌려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네. 수사기관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또 눈치를 봤던 게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몫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권한 등을 놓고 비판을 쏟아온 공수처에 대한 책임 역시 지금 야당에 떠넘기려는 모습이 읽히고 있는데요. 내란죄 수사와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야당이 공수처를 무리하게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불법 무능의 시작점은 바로 민주당의 일방적 패스트트랙 입법 독재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이제 정치 수사의 괴물이 되어 그간 이 개헌부터 탄핵까지는 이례적인 상황들에 당이 좀처럼 뭉치지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단일 대우를 다지려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이없다 이 반응입니다. 지연을 시킨 적이 일단 없을 뿐더러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재판을 피고인이 어떻게 더 가속화시키냐 이런 취지인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 넘은 공격이라며 정치 공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건 정치 공세가 아닌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도 관련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기 대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이 된다면 그 후로부터 2달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네,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각종 특위 설치와 경제 행보 등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 만나본 당 관계자들은 이 대선의 대자도 꺼내지 않을 뿐더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태도가 읽힙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도 체포된 상황에서 자연스레 표적이 민주당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언행 주의를 특히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러 더 대선 얘기를 안 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략 아닌 전략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구속의 지름길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출국 금지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등 여러 사건에 대해 강제 재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 행사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겨우 말 한마디를 언급했는데요. 사자성어로 된장찌개였다고 합니다. 체포 적부심사 신청 등 윤 대통령의 수사 대응을 법원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자신 스스로 구속수사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김 여사 책임이 크지 않냐며 여사 관련 의혹도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 가족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면 다음 김건희 아니에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김 여사 출국 금지를 주장했던 조국혁신당도 모든 비리와 의혹 중심에 김 여사가 있다며 당론으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 관저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올라오는 동안 김 여사는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여당 의원의 별도 면담 자리에 동석해 공수처가 불법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과 여당 의원에게 체포영장 집행 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법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등의 수순과 향후 대응책을 김 여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공수처와 경찰이 3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동까지 진입한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와 가까운 한 인사는 MBN에 김 여사가 감정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낙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체포됐지만 홀로 관저에 남은 김 여사의 경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준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경비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를 수 있지만 만약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김 여사는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막아야 한다며 악법보다는 차악이 낫다 이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체포 이튿날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논의해야 하는 게 참담하다면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체포 다음 날 특검법 논의를 위해 소집된 비상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의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언급에 목임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권 원내대표는 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했지만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체포되셨기 때문에 사실 특검법안을 저희 것을 별개로 발의하는 것이 특별한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표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은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과 기간,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을 발의한다고 하자 일단 내일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특검을 늦게 시작할수록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그대로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민주당에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 만큼 외환 위치와 그리고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빼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자는 기류도 일부 읽힙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오늘 강행 처리하는 대신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안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특검 발의가 하루 미뤄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반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협상의 문을 열어둔 민주당 안에서는 국민의힘 주장처럼 외환 유치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에 특검이 빨리 처리돼서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같은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민주당 안을 고집하다 자칫 본회의 통과는 물론 특검 출범까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미 많이 양보했다는 강경파들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뒤숭숭한 꿈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해외 순방에 나섰던 김건희 여사가 다른 영부인들과는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등등 세간에 떠돌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대화가 담긴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 대화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 드러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를 공격하려고 민주당 측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전달합니다. 명 씨는 여사님, 이놈들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 라며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이 보고서에 적시됐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도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게는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자 김영선 의원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응과 관련한 김 여사의 질문에 명 씨는 국정조사위원으로 당내 의사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정전식, 배현진, 송원석 같은 의원들을 포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외 순방과 꿈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남쪽 해외 순방을 간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여사가 그 이유를 묻자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가 집단 폐사하고 이태원 압사 사고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자신이 꾼 불운한 꿈을 덜먹입니다. 명 씨는 또 성공의 신부들이 윤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놈들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 기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순방했는데 김 여사는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심장병 어린이를 방문하면서 이것이 명 씨의 꿈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는 명 씨와 윤 대통령 내외가 주고받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사진 280개를 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100세 시대 MBN은 대한민국 요양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지옥도가 된 요양원을 오늘부터 기획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노인 학대가 심각하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체감하기는 쉽지 않았죠. 한범수 기자가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을 맞은 요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침대에 기댄 80대 할머니 앞에 식판을 놓고 떠납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와 삼킴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어 식사 시간엔 어느 때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막혀 고통을 쏟아내는 순간까지 누구도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할머니는 밥을 먹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지금도 어머니한테 죄송해가지고. 이처럼 방치하는 건 약한 축에 속합니다. 새벽 시간대 충남 모 요양원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자다 깬 할머니가 밖으로 나갔다가 휠체어를 탄 채로 돌아옵니다. 다시 침대에 눕히나 했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할머니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그대로 침대 기둥에 묶어놓고 나가버립니다. 모두 잠든 밤 1시간 가까이 휠체어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는 할머니. 요양보호사를 붙잡고 풀어달라 해보지만 외면당합니다. 결국 할머니를 풀어준 건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다른 할머니였습니다. 10시간 이상씩 묶여 계시는 날이 많았고요. 종사자들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묶어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르신이 묶여 계셨던 게 아닌가. 두 사건 모두 요양원 측이 입소자 가족에게 제공한 약관대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과실치사, 두 번째는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애타는 가족들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까지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을 준다는 곳도 있는데요. 늘 그렇듯 문제는 예산입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자기네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면서 민생지원금으로 40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 돈 아니라고 재정에 펑크가 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건데 이럴수록 내년 선거에서 더 잘 가려내야겠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2년 전 1인당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전북 김제시. 이번 설 이전에 1인당 50만 원을 또 지급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400억 원이 넘습니다. 너무 좋죠. 가정에 보탬도 되고 설도 쉬우고. 문제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김제시의 연간 자체 수입은 1,058억 원. 지원금을 주고 나면 654억 원이 남습니다. 공무원 월급 등 행정에 드는 돈이 1,7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체 수입으로는 관공서 유지도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긴축 재정해서 쓸 것 좀 덜 쓰고 재원 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꼴찌인 전북 진안군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립도가 비슷한 지자체는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지방 교부세도 전년 대비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재원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것을 마련했는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은 전라남북도에 집중돼 있는데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선거 당선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만약에 일종의 현금을 배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겠죠.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조달한다지만 그만큼 다른 사업 예산이 줄고 시민 세부담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 한쪽 엔진에서 새 깃털이 나와 이상하다 싶었죠. 전력 공급이 완전히 멈추는 셧다운 상태가 되려면 엔진이 모두 다 꺼져야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MBN 취재 결과 나머지 엔진에서도 깃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고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59분, 조종사는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 즉 비상을 선언합니다. 실제 연기와 화염이 관찰된 오른쪽 엔진에선 깃털이 발견돼 조류 충돌로 엔진이 고장났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는 다른 쪽 엔진에서도 깃털을 발견해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석을 맡은 국립생물자원관은 엔진 두 곳에서 깃털이 모두 나왔다며 깃털과 혈흔을 포함해 총 17점의 시료 분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쪽 엔진도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충돌 직전 4분이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조류 충돌로 엔진 2개 모두 셧다운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 엔진 고장, 투 제너레이터 고장, 그다음에 배터리가 버텨줘야 되는데 바로 뚝 셧다운됐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시 고도와 복행을 위한 추력 확보에 실패한 걸 놓고 봤을 때 큰 새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5kg의 그 오리일 경우에는 약 5톤에서 6톤 정도의 충격약을 미치고요. 기러기 같은 경우는 10에서 15톤의 충격약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 크게 손상을 일으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만간 깃털 분석 결과와 엔진 잔해 조사 등을 토대로 조류 충돌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원래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맞는데 이를 알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 오름폭 중 30원 정도는 정치 불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 추경을 해야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낮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4, 4분기 성장률이 계엄 사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바가 떨어지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저희 기저효과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에 영향이 꽤 있을 겁니다. 새해 첫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이 총재는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예상치 못했던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환율 오름폭 가운데 30원 정도가 정치 불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이 체포영장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이제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그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떨어진 성장률을 추정할 때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현금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총재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을 옹호하고 정치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한 것은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최은영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보안 문제로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당초 틱톡 퇴출을 외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으로 선거 때 재미를 좀 보고 또 틱톡 CEO를 만난 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이자 틱톡 쪽 대주주인 억만장자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면 법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틱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중국 정부와 연관이 깊다며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 통과 270일 이후인 오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법 시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지법이 19일 시행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집행을 유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 틱톡을 반대해왔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활용하면서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We did go on TikTok and we had a great response with billions of views. Maybe we got to keep this sucker around a little while, you know. 틱톡 금지법에 반발한 미국인들이 중국의 다른 SNS인 샤오홍소로 옮겨가며 신규 가입자가 이틀 만에 70만 명으로 느는 기현상도 보였습니다. There are other apps that harvest more information from your phone and your Wi-Fi connection than TikTok could ever imagine getting a hold of. 틱톡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틱톡의 운명은 다음 대통령의 손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숙면이 중요해지면서 요즘 침대 매트리스 위에 푹신푹신한 토퍼 까는 분들 꽤 많죠. 그런데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다고 해서 거금을 주고 산 거위털 토퍼가 실제로는 오리털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참고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최소 2~3배 더 비쌉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아주면 더욱 포근하게 잠들 수 있는 토퍼 제품입니다. 특히 거위털로 채워 넣어 더욱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광고합니다. 수지 자체가 부스니까 보온성은 있죠. 부스 빨 수 있잖아요. 이거 빠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원이 거위털 토퍼 6개 제품을 조사해 봤더니 엉터리 제품이 많았습니다. 토퍼 하나에 90만 원인 한 유명 브랜드 제품은 100% 거위털로 만들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토퍼 아래층의 털을 살펴봤더니 거위털은 35.5%에 불과했습니다.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의 고가의 좀 더 따뜻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공기를 품어 포근하고 보건도 잘 되는 솜털 대신 값싼 깃털을 더 많이 넣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라벨에 적힌 수치와는 달랐습니다. 평소에 택을 좀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 택에 적혀지는 숫자 자체도 좀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 같고 신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 거위털 논란이 겨울철 패딩 등 의류에 이어 침구류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세계 최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가격은 물론이고 안전성까지 검증받았다는 이 가성비 전기차. 과연 중국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권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를 뚫고 차량이 등장합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 비아디는 72개 국가에서 100만 대 넘게 팔린 준중형 전기 SUV를 국내 첫 출시 모델로 낙점했습니다. 비아디 将从今天开始持续的会将我们最好的技术、最好的产品、最好的新能源汽车陆续的带到韩国来。 국내 수입 전기차 평균 가격은 1억 원 이상이고 국산도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3천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까지 내려갈 걸로 예상돼 가격 경쟁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탑재된 블레이드 배터리는 비아디가 자체 생산하는데 못으로 내리쳐도 폭발하지 않는 실험을 거치며 안전성까지 입증했습니다. 직면한 과제는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딜러 체제의 판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산 전기차에 맞서 국내 자동차 업체는 하이브리드 대형 SUV를 선보였고 미국 테슬라도 저렴한 신차 출시를 앞둔 상황. 우리 안방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에 물러설 수 없는 친환경차 삼국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탄핵 정국에 들어서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하고 복지부가 올해 의대 정원 감원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의협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사직 전공의들도 돌아올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역시 정부, 의료계와의 싸움은 백전백패인 걸까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안을 내놓는 게 먼저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야 의료개혁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의협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9,220명을 뽑는 전공의 모집도 안개 속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년차 전공의 다수가 복귀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의협은 일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파악한 바로는 복지부에 파악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모집 지원율 역시 1.4%에 불과했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지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복귀만 하면 마치 뭐든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번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은 올해도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당분간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도 대부분 해제되는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5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눈이 살짝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경기와 세종, 충북 지역은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데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강풍특보도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겠고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춘천이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